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 규모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억이에요. 신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1000만원이면 많은 거냐고. 10%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많다 적다의 기준을 봤을 때 이게 감당 가능한 거잖아. 1000만원이면. 근데 이게 감당하기 조금 애매모호 거시한 뭐 요 정도 가면은 이건 이제 리스크 구간이 있는 거죠. 야 이거 반절 넘어가면 이게 부채가 반절 넘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30% 넘어가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보세요. 자산이 이게 뭐 100억이 됐어요. 신용이 5천이야. 야 1000만원보다 5배나 늘어났네. 부채가. 부채 신용이 아니고 부채라고 하자. 부채. 야 부채가 5배나 늘어났어. 이때보다 사상 최대치네. 자산 규모가 100억인데 이게 사상 최대치예요? 이때 비율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억일 때 1000만원 부채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때. 근데 자산이 100억일 때 5천 부채라고. 이게 사상 최대 부채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웃긴 거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는 지금 14조지만 나중에는 신용이 막 50조, 신용이 100조 이렇게 되는 시장도 온다는 거예요. 왜? 계속 자산 규모는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체 자산에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다 근거는 아니고 부채라는 거는 항상 저는 그래요. 부채 최대치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 줄면은 거의 다 왔다고 보고요. 이게 마이너스 부채가 50% 줄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여기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가장 좋은 기회지. 자, 10월 달에, 10월 29일 날이 가장 많이 빠진 날입니다. 이때 거의 뭐, 폭락, 코스닥 마이너스 5% 나오고 막 이랬을 때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겁나 털렸을 때예요. 이때 보면, 신용이 이제 10조까지 줄었죠. 13조에서. 13조 3천억에서 10조까지 줄었다고. 지금은 신용이 얼마냐면 8조 9천억까지 줄었어요. 지금 자리에서 바닥 잡고 이게 또 이제 신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뭐 신용이 15조 됐다 그랬고,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것도 웃기는 거라고. 예, 지금 이렇게 빠져있으니까 결과값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지수가 25% 정도 빠졌는데 신용이 30% 이상 줄었다. 야, 땡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신용이라는 거는. 막 많이 쌓였다고 겁먹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란 소리예요. 자, 공매도는 증시의 부채를 줄여줘서 건전성을 높여주는 필요한 제도라는 거죠. 부채가 13조였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8조 9조까지 줄었잖아요. 9조까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락이 지속되고 뭐하면 개인 투자를 다 떠나갈 거라고. 막 이게 7조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신용이 반토막,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용이 반토막 나네? 대박이다. 깡통 계좌가 절반 깡통 계좌가 한 70%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깡통 계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이제 시장이 되게 건전해진 거지. 이제 빠질 일이 거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당장은 빠질 일이 거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공매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신용이 줄이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신용이 어떻게 줄까요? 이게 부채는 무조건 버팁니다. 인간의 심리상 부채는 무조건 버틴다. 그래서 강제로 매도될 때까지. 언제까지 버틴다? 강제로 매도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부채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서민들이 다 작살나는 이유는 뭐냐면 부채 관리가 미리 되지가 않아요. 경매 넘어갈 때까지 버틴다고. 우리가 그냥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집 팔고 내가 월세 전환하고 돈 몇 푼 남길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도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집이 팔리지도 않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뭐 이제 경기 죽고 뭐하고 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데서 만약 문제가 생기자. 그럼 이자를 못 내게 됐을 때 경매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이자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부채를 유지를 하려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가 버는 돈이 없으니까 이자를 낼 수가 없게 돼. 그럼 강제로 경매가 나간다고. 부동산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부채가 없는 사람은 집값이 빠지든지 뭔지 뭔 상관이에요. 아파트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오를 건데. 응? 쉽게 얘기하면. 오르진 않더라도 내가 그냥 사는 데니까. 뭐 하려고 피곤하게 이사비용 되면, 이사비용 하면서 막 옮겨가고 뭐하고 하냐고. 그냥 살면 되지. 집값이 빠지든지 말든지.
근데 부동산은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 때문에 그런 서민들이 나중에는 꼭 이게 죽는 순간에 나온다는 거죠.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는. 그래서 부채가 과한 사람들은 조절을 해야 돼요. 막 제 친구들도 보면 부채 70%, 그러니까 담보 70%, 신용 20%, 내 돈 10% 들어가 있어. 내 돈 10%. 이렇게 갖고 막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 있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내가 일하는데 뭐 문제 생기고 뭐하고 하면, 이런 것도 이자 못 내고 하면, 이제 여기 주변에다 빌려갖고 뭐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도 융통이 안 되면, 넘어가는 거지. 요렇게 깡통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부채가, 예를 들어 한 50% 정도는 어떻게 견뎌볼 수 있겠지. 내가 일하는 것만 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근데 내가 일자리 같은 부분들이 안정이 안 돼 있고 뭐하고 하면, 이런 부채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을 들고 있으면, 야, 이제 이것만 끝나면 올라갈 건데 올라갈 거 하는데 그 희망을 버리지 못해. 희망을 버리지 못하다가 이제 강제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지. 왜? 이제 미수금 상환하라고 뜨거든, 계좌에. 근데 나 돈이 없어. 뭘 팔아서 갚아야 돼, 미수금을 갚으려면. 야, 근데 다 빠져갖고 팔 게 없네? 버티고 버티다가 강제적으로 시장가로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시장가로 매도 나가니까 어때요? 지수는 그냥 개작살 나는 거지. 개인들이 코스닥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더 크게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작은 종목들이 하락폭들이 막 되게 크다고. 막 3일 만에 막 마이너스 40% 막 50% 막. 응? 꼭지에서 보면 70% 80%씩 작살난 종목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되돌림이 굉장히 빨리 나온다고. 이 신용 부담만 조금만 줄어들면 되돌림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 공매도라는 거는 안전성을 높여주는 제도예요. 건전성을 높여주는 제도라고. 신용 쓴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도 다 경험이에요. 투자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걸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무조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깡통을 차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진짜 투자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산을 계속 불려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싫어하고 막 기피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 우리 인버스 사면 되잖아. 인버스 그냥 지수 떨어지는 거 사면 되잖아. 하방에다 배팅하고 싶으면. 굳이 뭐 하려고 공매도 하려고 이런 것들을 보냐고. 그쵸?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기울어진 운동장. 이건 사실이에요. 이 해결 방법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죠. 이것저것 해봐야지. 그럼 이제 뭐 진통도 있고 뭣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아가고 다른 나라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응을 했나 이런 데이터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정부랑 이런 것들 제도를 만드는 그런 데서 해야 되겠죠. 참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깝깝스럽긴 한데,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맡겨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정부 때 안 되면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에서는 어떻게 봐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금융시장을 키워야 이제 투자가 사는 거고, 투자가 살아야 이제 뭐 신산업이 살아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신산업이 살고 뭐하고 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지금 작살나고 뭐 문정부에서 개작살 나면 다음 정부에서 뭔가 조금 이제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기관과 외국인은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증권사나 뭐 이런 데서 자금 규모에 따라서 좀 알아보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복잡해서 안 하는 거지, 그냥 복잡해서. 나 같아도 이거 막 이렇게 하려면 뭐 하려고 이거 해. 공매도를 해. 그냥 인버스 사면 되지. 빠지는데 배팅하고 싶으면 인버스 사면 되잖아. 뭐 하려고 이걸 배팅을 해. 피곤하게. 그 접근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상방에만 배팅한, 이거는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폐지하면 주식은 상방으로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 파는 물량하고 사는 물량하고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라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IMF 때 보면, 우리나라 IMF 전에 보면 닷컴 버블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이. 그 닷컴 버블 같은 거 있을 때 그 버블을 눌러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미친 폭등을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되면 한번 시작하면 그걸 눌러줄 수 있는 제도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버블이라는 거 알면서도 미친 분화방처럼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도박이 되는 거야. 도박이
진짜 도박이 되는 거라고. 가치라는 게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가치를 이제 입혀지는데 그 가치가 입혀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분석이라는 걸 할 때 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일까. 그래서 그 가치값을 놓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이 가치는 할 거다. 그럼 지금은 예를 들어 지금 1,000원인데 미래에는 10,000원 할 거니까 지금 2,000원에 사도 돼. 어떤 사람은 지금 1,000원인데 800원 갔는데 야 나중에 이 가격이 예를 들어 2,000원 갈 거야. 그럼 800원에서 2,000원 가면 야 250%네. 근데 2,000원에서 10,000원 가면 야 500%네. 그쵸? 이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예요. 가치주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거나 성장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성장주들은 비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에. 왜? 미래에 벌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는 무언가, 그 불확실한 미래가 더 맛있어 보이면, 더 매력 있어 보이면 더 비싸게 나오는 거잖아, 시장에. 그래서 그 가격에 있어서 아니야, 그 가격은 너무 비싸, 그 가격은 싸,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공매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없어버리면 이 버블을 막을 수 있는 이 제도 장치가 다른 게 필요한데 공매도가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비싸다고 생각하면 빌려서 팔아라. 이자 주고. 이게 사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주식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빌려가. 근데 나한테 이자를 줘.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 이거. 빌려줘야지. 내가 대주주야. 나 같으면 낼름 빌려줘. 그럼 어떻게 돼? 빌려줘갖고 주식 가격 싸지면 내 돈 갖고 더 사면 되잖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상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는 예를 들어 시총이 500억이에요. 500억. 시총이 500억인데 대주주가 예를 들어 50%를 갖고 있어. 그럼 250억이잖아. 그쵸? 시중에 유통물량이 250억이야. 근데 이 중에 또 이제 장기 투자자라든가 뭐 그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한 50억을 빼. 그럼 한 200억 남는데, 200억 남는다고. 지수를 눌러놔요. 예를 들어 선물 포지션을 하방으로 놔. 선물. 이거를 하방으로 때려놓고, 예를 들어 한 20억을 공매도를 때려버려. 대주주한테 빌려갖고, 한 20억을 공매도를 때려버려. 그러면 유통물량의 10%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이게 작살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보면 중소형주 이번에 뭐 단일계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폭락 나올 때 막 역 VI 걸리고 막 이런 것도 겁나 나왔잖아요. 이게 저번 주 금요일날, 저번 주 월요일날 보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요런 거라고, 요런 거.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신용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나가죠, 신용이. 그럼 깨끗해진 거야, 이 기업들은. 이 기업들은 악성 매물이 다 작살난 거예요. 신용 싹 털리고. 아주 좋은 거지. 우리가 반대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역발상 투자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역발상 투자. 물론 분석이나 가치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항상 투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99.99%의 개미가 망해. 개미가 99.99%가 망해요. 개미랑 반대로만 가면 이기겠죠. 이 반대로만 가면 이길 거 아니야. 이 반대로만 가면 난 0.01%의 투자자인 거야. 개인 투자자도 99.99%가 망해요. 이 반대로만 난 0.01% 투자자라고. 개인 투자자도 99.99%가 단기 매매만 하고 단타만 한단 말이에요. 난 장기 매매를 하는 순간, 장기 투자를 하는 순간 난 0.01%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계좌를 까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를 계좌를 까본다 치면 한 4% 정도 된다 그래요. 4%, 5%.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4%, 5% 정도 된다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해서. 야, 이거 0.01%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먹어 있네. 그쵸? 장기 투자는 100% 다 맞아 있다는 소리예요. 이 역발상 투자, 기다림, 이런 것들, 뭐 신용을 안 쓰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욕심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되게 간단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안 하니까 다 망가지는 거잖아. 그쵸? 1,000만원 갖고 월 500만원씩 벌고 싶어 해. 1,000만원 갖고 월 500만원씩 벌고 싶어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막 최소한 200만원. 그럼 월 20%잖아요. 월 20%.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나옵니다. 이게 장 좋을 때나 뭐 이게 매매 좀 잘 되고 뭐하고 하면 나와요. 월 20% 막 월 한 100%도 나와요. 이거 몰빵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도 나와. 결국은 근데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 죽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월 예를 들어 100% 나오면 이게 1000만원 2천만원 되죠. 자, 빚내갖고 이제 5천만원 6천만원 한다고. 5천만원 1억 이제 빚내갖고 있는 돈 다 해갖고 때려 박아요. 그래갖고 한 40% 작살나. 막 이렇게 해갖고 40% 작살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6천 남았어. 야, 씨, 빚 빼고 내 원금은 이미 없어졌고 나 빚만 1000만원 남았어. 이렇게 해. 이게 이 정도 되면 완전 양반이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게 뭐 영원히 20년 30년 앞으로 100년 후에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서민들은 무조건 작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나라에서 해주면 좋죠. 뭐 안 해주면 말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빠지면은 그렇게 작살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골팍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툭 해갖고 이러고 올라가. 봐봐요. 이게 주식이 원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집을 세력이 매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구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작살낸다면 이렇게 간다고.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 투매 같은 거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신용 다 털어먹고 간 거지. 여기서는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간다고. 이렇게 되면 이런 가능성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투매가 다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지나서 지수가 못 움직여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회원분들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막 뭐 며칠 만에 그냥 50%씩 가버리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투매 폭락만 없으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종목별로, 섹터별로.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장이 만들어진다고.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이렇게 뭐 큰 투매 후에는 항상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아직은 좀 그런 것들이 비중이 작으니까. 기다려서 그런 것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뭐하고 하면, 계좌가 막 눈 감고 일어나면 이제 수익이 막 확대되고 막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고. 그런 것들도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가 없으면 결국은 증시의 버블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요. 그래서 미래에 항상 더 큰 리스크가 온다. 이게 요만큼만 가면 요만큼 빠지는데 요만큼 가면 이만큼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 증시 봤을 때 그랬잖아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어떻게 됐어? 중국 증시는 여기서 거의 한 6배 올랐어요. 6배. 자, 이 버블 만들어 이게 작살나니까 이렇게 작살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 여기서 한 번 또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작살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딱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죽어갖고 이렇게 가 있잖아. 이 자리를 회복을 못한다고. 왜? 이 버블이 20년치야. 예를 들어서 20년치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게 10년이잖아. 10년 10년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그럼 앞으로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게 20년치인지 15년치인지 뭐 모르죠. 이게 몇 년치인지는. 그럼 또 이제 버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나온다고. 버블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언제 나올까? 이거는 이제 버블인지 아닌지는 그때 지나가서 봐서야 알겠지만 지금 가치는 뭐 여기까지는 왔겠죠. 근데 주식이 여기 있어. 지금 중국은 경제성장률 6%인데 경제성장률 6%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7%잖아요? 7%면 이게 복리로 10년 있으면 따블입니다. 따블. 10년이면 곱하기 2예요. 연 7%면 경제성장률이 지금 중국이 6.5%라고. 경제성장률이 조금 회복되고 뭐하고 해갖고 이게 뭐 8% 9%까지 올라오잖아요. 뭐 4차 산업으로. 그럼 이 복리가 확대되면 이게 10년 뭐 9년 8년 7년 막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응? 날아간다고. 이런 포지션들이 결국은 버블이 심하게 쌓여갖고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은 이렇게 쉬었다가 이 버블이 해소되는 구간에 다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오버해서 가니까 작살나고 여기서 오버했으면 또 작살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경제나 시장은 항상 이게 반복되는 거야. 돈이라는 건 항상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알고 있어서 지금 가치가 얼마인가. 그래서 보면은 시장에서 죄다 뭐 PBR 어쩌고저쩌고 시장 밸류가 얼마니 해갖고 지금 뭐 0.8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소리다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더 빠진다 막 하면서 지랄들 해야 되잖아.
이거를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할 건데 투자를 왜 해? 가치라는 걸 보고 투자를 해야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럼 그 기준점이라는 게 없으면 도대체 투자를 왜 하냐고요. 이게 예를 들어 그럼 미친 도박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라 인정을 하면 도박에다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 이 가치라는 걸 무시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시장이 빠질 때만 이런 얘기 한다고. 당연하지. 시장이 빠져야 이 가치가 오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버블을 확대하는 구간인데 이게 나오냐고. 그럼 이런 구간에는 버블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에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인데 이제 또 지나고 보면 다 봐요. 버블이 심각하게 확대되는 장이 우리가 10년 안에 무조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버블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예상이 가능한 버블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치가 3,000이라고 봅시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이에요. 지금 4,000 있어. 이것도 버블이죠. 나는 4,000대부터는 비중을 줄이고 간다고 무조건. 주식 비중 70%. 50%에서 70%까지 줄이고 가겠죠. 왜? 다 줄이면 안 돼. 이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게 2만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게 뭐 4,000에서 비싸다고 얘기를 했으면 예를 들어 2만 가서는 뭐라 그럴까? 야 4,000에 비싸다고 했다고 또 이제 지랄지랄하고 쌍욕하고 하겠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난받는 게 말이 돼? 웃기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석이라고. 버블은 어떻게,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나눠 파는 거예요. 이거를 요 꼭대기에서 어떻게 먹어. 이게 버블이다. 가치가 여긴데, 가치가 왜 가운데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생각해보자. 이게 가치가 가운데야. 에? 이 밑에서 올라왔어. 그럼 요런 구간에서 계속 사도 되겠죠. 싼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어. 그럼 더 사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위에서는 어때요? 요 위에서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무너졌다. 이거 더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줄여야지. 그쵸? 이게 다른 거라고. 이런 관점의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기준은 항상 가치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치가 필요 없으면 비트코인 해야지. 이거 미쳤다고 이직거리 하고 있어요. 주식을 막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비트코인 뭐 이런 거는 공부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대충 사놓고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 뭐. 그쵸? 지금 뭐 보여지는 가치라든가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자산을 최대한 줄여갖고 자산의 1% 2% 뭐 이 정도씩만. 그것도 물론 장기적으로 묻어놔야지 하려면. 모든 것들은 자본이 들어가는 거에는 항상 장기적으로 묻어놓는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돼. 기간값을 먹어야 결국은 수익도 확대되는 거니까. 그건 파동의 원리니까.